댐대기 대기.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께 경제 뉴스를 쉽게 풀이해주는 남자, 항상 대기하는 남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대기자.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예. 네.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뭐 추억 없어요? 크리스마스요? 예. 예. 글쎄요, 눈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아, 눈 맞은 기억. 성탄절 때는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박대기 기자님 하면 또 겨울이 떠오릅니다. 네. 눈 맞을 때. 그때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예, 그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얘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여의도 공원에서 네, 여의도 공원 리포트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때 그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예. 제가 사실 회사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중개차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이제 더 능숙한 사람이었으면은 좀 그 눈도 좀 털고 네. 편하게 했을 텐데. 네.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을 비친지에 대해서 생각 잘 없었거든요. 그냥 서 있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 탄생이 이루어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경제 뉴스 오늘도 쉽게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뭐 준비하셨어요? 네, 주말에 좀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ISD 투자자 국가소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하, 예, 그래요. ISD. 뭐 FTA 체결 때, 특히 한미 FTA 체결 때 독소 조항이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지적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독소는 맞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꼭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맺는 주요 협약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제 미국만 이런 걸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이번은 뭐 한미 FTA와 무관한 것이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지금 걸려 있는 거였는데요. 네. 이란은 이제 다야니 가문이라는 이란의 어떤 그 경제 기업 가문이 있습니다. 네. 그 가문에서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스라는 우리나라 회사를 2010년에 인수하려다 인수를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야니 가문이 당시 계약금을 580억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자를 쳐서 돌려달라 소송을 냈고 결국 돌려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뭐 하여간 그 나라의 제도나 혹은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ISD라는 거죠. 예, 그 ISD가 이제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제 내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어야 되는데 이 다야니 가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당시 이제 계약금을 못 돌려주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중재재판부에서 이제 판정을 한 것이죠. 그 중재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입니까? 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이 같은 경우는 서로 비밀 보장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안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가타부타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은 앞으로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뭐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단 뭐 그 기업을 골탕 먹일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조차도 이렇게 ISD의 소송 대상이 되면은 이거 정부가 있으다마나 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상당히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FTA 체결 당시부터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걸린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9건 정도 걸려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은 우리나라가 이겼고요. 또 이겼어요? 예, 이긴 거는 좀 작은 건인데요.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냈던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승소로 끝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7건 정도 중에 다른 건 좀 작은 건들이고요. 큰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관련돼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를 낸 것이 있고요. 5조 원대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사건에서 엘리엇이라는 이제 투자회사가 그렇죠. 1조 원 정도를 낸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이 무리하게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손해 봤다. 그러니까 네. 정부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예.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합계 한 6조 원 정도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그것도 이제 관련된 기업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부담할 것인지도 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 세금으로 이제 예,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런 대응 같은 걸 좀 철저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네. 항소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항소한 결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중재재판은 특징이 이제 거의 1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항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전문가들은 네네. 그래도 이제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항소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판단을 받아봤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가 진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5조 원대. 이거 참 큰 재판이네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할지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네. 부서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도 관여돼 있고 또 산업적 측면의 산업부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이거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좀 관련된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책임 관계 이런 것도 좀 따지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TF를 좀 더 강화한 방안으로 네. 이렇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은 뭐 이번은 사실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고 네네. 그때 당시 받은 계약금이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자 부분이나 소송 비용 부분 정도만 아마 우리나라가 부담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을 좀 예방주사를 맞았다 치고 네. 남아있는 론스타와 엘리엇 소송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다행히 큰 손실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중재재판소의 네.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겠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나라도 없을 테고. 우리에게 예, 사실은 주권하고 좀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만 중재를 하겠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약속은 신중하게 맺는 게 좋겠지만은 약속을 했다면 뭐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경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경향신문이 말이죠. 네. 어제 인터넷판에서 기자협회 명의의 그 사과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네, A 기업이라고 하죠. 네, 썼던 기사를 내렸다. 네. 여기에 사장, 편집국장, 광고국장이 말하자면은 부정한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냈던. 그 사건 얘기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은 사실은 언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또 이제 언론과 재계 또 언론과 기업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발달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당초에 그 경향신문 1면에 A 기업에 관련된 뭐 이렇게 아주 커다란 그런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A 기업에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그런 기사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A 기업 측에서 협찬금을 주겠다라는 연락이 왔고 그 결과 이제 일면에 실으려던 이 기사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기사가 안 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협찬금이라는 게 좀 생소한 그런 영어가 나오는데요. 네. 보통 이제 언론사들이 광고료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지금은 광고를 못지않게 협찬금이 상당히 그 언론사들의 주요 밥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네, 네. 이 협찬금은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지 뭐 미래 포럼, 무슨 신문사 미래 포럼, 무슨 신문사 컨퍼런스 이런 이름을 열리는데요. 네, 네. 그리고 행사 개최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형식으로 받고요. 네. 이게 기업 그 행사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받은 협찬금으로 신문사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협찬금을 받고 있는데 이 협찬금과 기사의 거래가 이제 드러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협찬금. 그래요. 어떤 신문사가 공익적인 활동을 했을 때 기업이
뒷받침해주는 차원의 협찬금, 순기능도 있지만은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기사를 빙자한 스폰서를 대주는 경우, 네. 멀쩡하게 기자가 쓴 기사인데 봤더니 이게 또 돈 먹고 쓴 기사야. 이러면은 진짜 독자를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기사를 써주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네. 경우처럼 빼주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서는 안 될 텐데. 네네네. 또 관련해서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경향신문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네.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그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BC나 KBS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KBS나 MBC가 직접 광고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한국광고진흥공사라고 방송광고진흥공사. 예. 그래서 이제 대신 광고를 받아서 네. 저희한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네. 중간에 한 단계를 넣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랩을 두는 방송사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특정 언론사만의 일이 아니라 네. 만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언론이 그 논조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 언론사고요. 상당히 지배구조도 다른 언론사보다 많이 진보해 있습니다. 90년 말쯤에 이제 사원주 신문으로 이제 거듭났죠. 그 전에는 네. 뭐 통반장만 보는 신문이기도 했고, 초기에는 가톨릭이 또 운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원주 신문이 되기 전에는 한화그룹 김승현 네. 회장이 그런 시절도 있었죠. 오너였고요. 네.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기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편집국장을 선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민주화되어 있고 선진적인 그런 언론 환경인데 그런 회사조차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언론계가 좀 자정이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언론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뭐 이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 네. 문제가 되지도 않는 언론사도 있고요. 네. 경향신문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까? 일단 이제 문제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장과 편집국장 그리고 이제 광고국장이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좀 이번 사태를 좀 교훈으로 삼아서 네. 더 이상 이렇게 협찬금이라든지 광고 문제에서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네. 좀 제도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언론들 특히 이제 종이신문 기반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종이신문 구독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줄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면은 예. 과거처럼 더 이상 이제 독자들이 많이 없고 네. 광고 그만큼 또 광고도 줄고 네. 사실은 경쟁자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더 다른데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많이 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매체들의 위기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참 큰일입니다. 네, 그래요. 숙제가 많습니다. 이 네. 문제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지 쌓임과 냄새 문제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LG전자 건조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LG전자가 거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으로 나온 건데요. 네. 이 조정은 이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정안을 소비자 측과 LG전자가 받아들이면 판결처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LG전자 측에서 10만 원씩 못 주겠다 이렇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진짜 소비자들에게는 큰 실망을 자아내게 한 것인데 어떻게 뭐 소비자들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LG전자 측에서는 이 10만 원은 주지는 않겠지만은 자발적 리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소비자 측에서는 이제 만약에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네. 소송.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은 차라리 10만 원 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0만 원을 주게 되면요. 네. 이게 145만 대가 팔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으로 1,450억 원 한 번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요. LG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부터 저 제품 잘 만들어야지. LG전자 쪽에서는 이제 제품 자체 결함은 아니고 다만 이제 광고랑 실제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르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바꾸겠습니다. 애초부터 광고를 잘하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윈터님, A 기업이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좀 더 취재가 되면 예, 좀 더 취재가 되면 알려드린다고 박대기 기자 방금 얘기하시네요.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치한다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선거법 등 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은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조국은 꼬리이고 이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군사도발보다는 비핵화 협상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대미 강경정책 노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5.18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민시위대 120여 명은 총기와 강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 리포트.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군의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경찰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준규 서장의 사위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 네, 무장한 시민들은 사실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게 되면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청 유튜브 방송. 목포 경찰서장이던 이준규 총경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된 무기와 탄약을 이곳 고아도로 이동시켰습니다. 시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전남 경찰의 조치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목포에서도 수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총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설득을 통해 계속 회수했습니다. 이준규 서장의 딸 이양진 씨도.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거는 이제 목포가 광주처럼 그렇게 된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뭐 시위대와 경찰뿐이 아니라 시민의 목숨도 담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거의 100% 똑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아도로 이제 일단 들어가셨는데 밤에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랬다는 거거든요. 평화시위를 보장해 줄 테니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평화시위 하면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외곽에서 그걸 다 하셨다고 그랬었죠. 교통정리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당시 목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효산 씨. 인명피해 같은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도둑도 한 번도 어디 난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군부는 이 서장이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보안사령부에 3개월 동안 가둬두고 온갖 고문을 자행한 뒤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 시민은 이준규 서장을 석방하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군사법원은 이준규 서장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결국 이 서장은 파면을 당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 동안 투병하다 1985년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3달 동안 구금돼 있다 선고유예 받으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크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볼지. 그래서 저희 자식들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만한 짓을 아빠가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군부의 왜곡으로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또 병으로 결국 돌아가시고. 당시 신군부의 군사재판은 이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지난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무죄 빡 밀리면서 자식들이 다 그 얘기는 해요. 가슴속 웅어리가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다고. 유족과 경찰청은 이 사장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 순직 유공자 신청을 하고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이준규는 전라남도에 산재해 있던 터. 고 이준규 사장처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보호하다 파면과 직위 해제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현재 파악한 인원만 75명. KBC 광주방송과 인터뷰한 이 서장의 사위 윤성식 교수. 망언도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고 가해자들도 사죄해야 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게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낡은 수초 빛바래진 종이 위에 푸른글씨 그대 이름 내게 남아서 남들은 그 뒷모습 따라가보는 엄마 이름 아이처럼 그대 손을 놓쳐버린 그 거리를 나 기억 못하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살아가는 작은 세상 몇 바퀴를 돌아 그대가 내 삶의 시작이었다는 뒤늦은 고백도 갈 곳이 없네. 만날 수 있다면 그대가 내 삶의 끝이 돼주기를 바라는 내 사랑 보여주겠네. Lord
네, 6시 30분 됐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5.18 희생자들의 2세가 5.18의 주범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린 영화 26년에 삽입된 이승환의 꽃이었습니다. 자, 김도균님, 이런 분들이 영웅이죠. 네,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적폐의 우두머리인 전모 씨를 빨리 처벌해야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명이죠. 51083님, 이준규, 안병하님 같은 분이 나라의 양심입니다. 연희동 사는 분은 이 나라의 망신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니아님, 그래요. 뿌리를 뽑지 않아서 지금껏 힘든 거예요. 뿌리를 뽑자고요 라고 하셨고, 빨강머리 앤님, 진짜 얼마나 비통하셨을지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가져가지 마시라. 그리고 또한 갖고 있던 총을 어디 섬으로 옮겨놓은 분이 바로 이준규 서장이지요. 진압을 제대로 안 했다고 신군부가 이끄는 정부 체제에서 고문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했던 이준규 서장.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5년 동안 사시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뒤늦게나마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함께 나눕니다.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조국 수사는 범죄를 만들어서 구속될 때까지 할 듯. 네, 이런 말씀하셨고요. 2536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검찰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대통령이 사법개혁 소신 강하지 않으니 미친 검찰들이 날뛰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뜻은 검찰 개혁을 다 담고 있는 의미겠죠. 네, 검찰 개혁 소신이 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에게 묻고 계시네요. 2584번 쓰시는 분, 궁금해서 그런데 왜 검찰은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갈 때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인지 우연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답, 퀴즈 정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혹세무민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께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알 수 없음님, 정답 혹시우민. 그러면 또 보냈어요. 혹시용민. 네. 자, 1468번 쓰시는 분, 혹세무민인가요? 오늘도 퇴근길엔 김용민 라이브 마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일님, 박세민. 그 냉장고를 녹이는 남자 박세민. 네. 고블리님, 좋은 정당. 네. 그리고 이경주님, 정답 혹세무민. 요즘엔 이런 거 안 통하죠.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영우님, 오늘 정답이 가훈이신 분이 있죠? 그래요. 혹세무민이 가훈인 분이 있나요? 네. 정답은 정직. 커피조아님, 후안무치. 네. 그리고 4652번 쓰시는 분, 파사현정. 네. 자, 그리고 0940번 쓰시는 분, 혹세무민, 갈치 다듬다 고무장갑 벗고 정답 보냅니다. 아이고, 보람 있으셨네. 네. 자, 7559번 쓰시는 분, 혹세무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혹세무민하고 있죠. 언론이 살아있다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날뛰지는 못했을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0366번 쓰시는 분, 혹세무민. 네, 혹세무민을 박살내기 위해서 김용민 라이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0366님은 꼭 선물 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갈치 다듬다가 고무장갑 벗으신 0940번 이분께도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절정으로 접어든 가운데 사고 수습이 오래 걸리는 곳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인데요. 평택 방면으로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 처리가 1시간 30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시흥 방면은 송산 마도 일대에서만 6km 속도를 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바란부터 화성휴게소까지 가는데 8km 밀리고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차간거리 좁혀 지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으로 가는 길 7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는 남대구 진출로와 금호분기점에서 각각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딴 얘기 다 집어치우고 바로 7시 국회 상황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더하기 합의안이 나왔어요. 네. 아주 그야말로 난산이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상정을 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은 반민주 악법이라면서 결사 저지를 예고했는데 결사 저지할 수단이 뭐가 있나요? 일단 뭐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네.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회기가 언제까지냐 이걸 두고. 네. 그러나 이제 의장실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은 수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 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네. 표결 처리하죠. 바로. 표결 처리 바로 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회기 결정에 대해서 찬반 토론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찬반 토론은 제한된 숫자만 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면 아마 곧바로 그 예산 부수법안은 꼭 지금 연말 내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세입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국무회의가 예정돼 그러면은 있어서 이제 정부의 재정 원칙상 그 새해부터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도 의사방해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예산 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법에 따라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아마도 곧바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아마 격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한다면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회기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26일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25일은 휴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하루 종일 하고 26일 날 자정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찬반 토론이 같이 나갈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찬성 토론할지 그것도 좀. 저희 정의당은 하기로 했고요.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그 반대 토론만 진행됐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아마도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좀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장면을 보도록 정의당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간간히 의원들 개개인이 그런 입장을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한다면 찬성 토론을 하겠다. 지난번 테러 방지법 때 지난 국회 때 그때는 사실은 찬성 토론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건데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말고는
달리 저지할 수단이 없네요. 없죠. 이제 시간 끄는 거죠. 네. 이제 회기가 지나면 아까 목요일 26일까지 만약에 회기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 하루 이틀 쉬고 바로 또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그때는 이제 첫 번째로 선거법을 가지고 표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수처 법안이나 검찰개혁 법안을 또 올려서 한 3, 4일 또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 그 뒤에 또 본회의 열어서 표결 처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치원 3법은 언제쯤 될까요? 제일 마지막 심절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유치원 3법도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죠. 그런데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그동안에 밝혀왔었는데 주로 그 부정적인 입장을 주도했던 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과연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여론의 역풍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저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사실 선거법하고 그 검찰개혁 법안 통과되면 유치원 3법을 할 건지 고민이 될 텐데 만약에 필리버스터 한다면 유치원 3법을 또 그 다음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크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기는 이제 26일까지다. 이번에 열린 국회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26일까지 저지한다면은 크리스마스 내내 풀어가는 겁니까? 그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성탄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을 아마도 국민들이 지켜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양측의 지지자들이 뭐 선물 보내고 막 이러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하되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를 읽는다든지 뭐 그렇죠. 정부 여당을 정치적으로 비난만 한다든지 그런다고 이게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누가 그 검증하고 제지할 수 있습니까? 의장이 의사 중단을 시킬 수가 있죠. 만약에 그 관계 없는 내용. 이제 미국식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의제와 관련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뭐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저희가 4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 당시에 이제 테러 방지법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필리버스터를 했었지만 제가 이제 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쭉 이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원내 수석부 대표였던 조원진 지금 우리공화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의장한테 중단시키라고 이 관계가 없다고. 근데 의장님이 일축했죠. 관계 있다. 그래서 의장이 그 정의화 국회의장. 그래서 이게 저 자유한국당이 어떤 내용으로 과연 필리버스터를 할지 이것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중간에 갑자기 용모를 봐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건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할 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의장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건 해주는 게 맞죠. 배고파서 밥을 좀 먹고 하겠다. 그건 참아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주제와 상관없으면 목소리가 좋거나 뭐 예를 들면 연설 솜씨가 좋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는데 주제와 상관 있기 때문에 좀 논리적인 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최깔깔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1년 내내 일 안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일하시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국회 보고 그만 놀고 일 좀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래요. 석패율 논란은 끝난 거죠? 뭐 결과적으로 끝났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의당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뭐 좀 참담한 기분은 있죠. 이게 여전히 이제 기득권의 벽이 높구나. 그리고 정의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는 논의를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끌고 왔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에서 후퇴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또 연동형에 또 캡을 씌우는 형태로 됐습니다만 또 이게 선거제도라는 게 어쨌든 게임의 룰이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합의돼야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비록 이게 후퇴된 안이라고 하나 해를 넘기면 그야말로 이마저도 못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결단을 했고 다행히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이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4+1 간에는 이견 없이 최종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네. 보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각 당이 약간씩 손해를 보면서 네. 대의에 같이 동참한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상황이 많이 꼬였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위성정당 논란, 석패율 논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원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논란의 소지 있는 것들을 좀 세소화하면서 한 걸음 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비례 한국당은 가능한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가능하죠. 그건 가능한데 실제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이 내놓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요즘 보수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이 또 그 부분을 얼마나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핵심 인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그것을 민심이 얼마나 용납할 거냐 이 변수는 있고요. 그래서 선거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어찌 보면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근데 아마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비례한국당식의 발상이 불러올 역풍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뜩이나 어떤 역풍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 꼼수를 자유한국당이 피우고 저럴 거면 선거제도에 합의하지 네. 뭘 저렇게까지 꼼수를 피우냐. 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과 나머지 그 야당들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정당한 논리로 성립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은 저렇게 비례 전문 정당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의원 꿔주기도 해가면서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그 정당 정치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네. 가뜩이나 수도권에서는 지금 한국당 여론이 안 좋은데 네. 그 안 좋은 여론을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면 수도권의 자유한국당 선거가 크게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한국당이 저걸 당론 모으기가 지금 막상 선거법 통과 전이어서 통과에 대한 뭐 일종의 이제 뭐 엄포용으로서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행에 들어가려면 여러 이견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실무적으로도 간단치 않은 면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10% 정도 비례대표에서 득표율을 얻으면은 10석 이상 가져간다. 10석 이상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비례대표 의석. 예를 들어서 병립형이 20석이나 남아있잖아요. 네네네. 이 공천까지 다 내려놔야 비례한국당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쪽으로 몰아달라라는 그 사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도부가 공천권을 던진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질 때는 비례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을 배경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만들어지면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원심력이 작용한다. 독자성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예컨대. 예를 들어 순번이라든지 네. 공천이라든지 이걸 명시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또 배후에서 이걸 개입하려고 그랬다 그게 드러나면은 이거는 타당의 공천에 네. 황교안 대표가 개입하는 모습이 돼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고 현실적으로 비례한국당이 성립 가능한 형태는 뭐냐면 예. 우리공화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공화당 또는 새로운 보수당을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네. 우리공화당이나 새로운 보수당이 여기에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할 거예요. 각자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박 대표님도 그거는 어려운 얘기다. 이게 뭐 비례 한국당으로 해가지고. 아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논란의 소지도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역구 총선이 네. 한국당에서 그 지금보다 의석수가 많이 후퇴할 것 같다. 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비례대표를 많이 얻는 게 네. 지금의 의석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네. 만약 이렇게 판단한다면 무리수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상황을 보고 대처할 겁니다. 추후에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비례한국당이 합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과거의 친박연대하고 새누리당 모델이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그런데 말이죠.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그렇게 해서 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야 이게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일괄 상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6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질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전히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요. 긍부정이. 긍정평가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하락을 해서 47.6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반면에 1.1%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48.0%. 그러니까 긍부정이 0.4%포인트 차이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층에서 좀 하락했는지 살펴보니까 서울하고 주부층들이 주로 빠졌어요.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강타했다. 지난주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강력한 대처가 나오면 원래 효과는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 반발 심리는 단기에 표출이 되거든요. 불만 있는 층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자가 허점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보수층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평가가 좀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대개 이제 대통령 지지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1.3%포인트 하락한 39.9%, 한국당은 1.4%포인트 상승한 30.9%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떤 언론들이 민주당 40%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몇 %인가 이렇게 봤더니 39.9%입니다. 39.9%. 어쨌든 뭐 0.1% 포인트라도 어쨌든 이런 거를 해석할 때 40% 무너졌다 이러기보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9% 포인트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56,4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2,508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4.4%의 응답률이었고 무선 전화 면접 10%, 나머지는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통계 보정이 있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대책과 여론의 동향 어떻게 연결지어서 보시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과도한지를 여쭤봤더니 적절하다는 의견이 53%, 과도하다는 의견이 32%로 적절한 대책이라는 응답이 한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을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도 찬반을 여쭤봤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53%,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마찬가지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은 지지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다만 이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거냐라는 측면을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17%가 있었고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다. 라고 응답한 판단 유보층들이 39%로 이 둘을 합치면 56%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본 응답은 33%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론은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큰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18번째인데요. 그동안의 이제 경험치가 이 여론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규제를 뛰어넘는 결국엔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정부가 거기에 또다시 규제를 하고 이게 비단 사실은 이번 정부 때만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계속 반복됐던 일이었거든요. 결국 이게 부동산 불패
내지는 이 집값 불패의 신화라는 것에 잘못된 신화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제 이런 여론의 반응을 낳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세금 더 올려야 한다? 그렇죠. 보유세, 실효세율을 한 1% 정도로 올린다면 그거는 이제 뭐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선거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그 얘기 많이 하죠.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전체 집 가진 사람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착한 세금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지혜지는 세금. 알겠습니다. 아이고 조사 기여입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했고요.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5명 대상으로 했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웹조사로 했습니다. 조사 요청 대비 응답률은 16%, 조사 참여 대비는 93%였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장님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보내셔야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도움의 손